셀레스틴 코스메틱의 최고층 CEO 집무실은 마치 주인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처럼 차갑고 정적인 공기로 가득했다. 윤지수는 마지막 결제 서류에 사인을 하고는 만년필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감정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 1년간 그녀는 자신을 완벽한 일하는 기계로 만들어왔다. 웃음도 눈물도 없는 오직 냉철한 이성과 판단력만이 존재하는 얼음의 여왕. 그녀의 책상 위에는 수많은 성공의 증표들이 놓여 있었지만 오직 액자 하나만이 뒤집힌 채 놓여 있었다. 그것이 그녀가 스스로에게 허락한 유일한 감정의 도피처였다. 모두가 떠나고 도시의 불빛이 창밖에 보석처럼 밝히는 밤이 되어서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액자를 바로 세웠다. 사진 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웃고 있는 그녀와 그녀의 약혼자 강민혁이 있었다. 1년 전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자. 그는 그녀의 세상이었고 전부였다. 그가 떠난 후 그녀의 세상은 색을 잃고 멈춰버렸다. 그녀의 슬픔은 뜨거운 눈물이 아니었다. 살을 내는 듯한 그러나 소리 없는 차가운 고통이었다. 그녀는 사진 속 그의 얼굴을 가만히 어루만졌다. 다시는 만질 수 없는, 다시는 볼 수 없는 얼굴. 그녀는 액자를 다시 뒤집어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고독이 기다리는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향하기 위해 차에 올랐다. 그날 밤 도시는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차가운 비를 쏟아내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 운전대를 잡았다. 누구에게도 자신의 고독한 귀갓길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차창 밖으로 번져나가는 도시의 불빛은 그의 죽음 이후 초점을 잃어버린 그녀의 삶처럼 흐릿했다. 바로 그때였다. 붉은 신호등에 맞춰 차를 멈춰 세운 그녀의 시야 안으로 빗길에 미끄러진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위태롭게 넘어졌다. 그녀는 무심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세상 밖에서 일어나는 흔한 사고일 뿐이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짜증 섞인 욕설을 내뱉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흠뻑 젖은 머리카락을 거칠게 쓸어 넘기기 위해 쓰고 있던 헬멧을 벗었다. 그리고 그 순간 윤지수의 세상이 멈췄다. 시간이 공간이 모든 것이 얼어붙었다. 빗물이 흐르는 차창 너머로 그녀가 1년 내내 꿈속에서 그리워했던 바로 그 얼굴이 있었다. 강민혁. 그와 똑같은 눈, 똑같은 코, 그리고 굳게 담은 완고한 입술까지.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1년간 죽은 듯이 잠들어 있던 심장이 괴로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는 것 같았다. 그녀의 이성은 순식간에 마비되었고 오직 원초적이고 절박한 갈망만이 그녀의 온몸을 지배했다. 저 사람을, 저 얼굴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하지만 차창 밖의 남자는 사진 속의 민혁과 달랐다. 값싼 배달, 유니폼, 고된 노동에 지친 얼굴. 그리고 세상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찬 거친 눈빛. 모든 것이 달랐지만 그 얼굴만은 신이 빚어낸 것처럼 똑같았다. 지수의 머리는 그 차이를 인지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것을 거부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돌아온 자신의 연인만이 보일 뿐이었다. 주변에서 경적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그녀는 오직 그 남자 백서준을 미친 사람처럼 응시하고 있었다. 상대방 운전자와 잠시 언쟁을 벌이던 서준은 이윽고 자신의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우고 다시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는 밤의 빗속으로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그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서야 지수는 마비에서 풀려났다. 그녀는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아 그를 쫓으려 했지만 이미 그는 인파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그녀는 핸들을 잡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냉정한 가면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 자리에는 길 잃은 유령을 본 사람처럼 공포와 희망이 뒤섞인 광기 어린 눈빛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 길로 펜트하우스로 돌아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이, 민혁의 얼굴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유령이 돌아왔다. 그리고 그녀는 그 유령을 붙잡아야만 했다. 그녀는 한밤중에 자신의 충직한 비서인 조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정함을 잃고 절박한 열기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찾아줘, 그녀가 명령했다. 방금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배달 오토바이 운전사. 우리 회사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비용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그를 찾아, 당장. 다음 날 아침 윤지수의 집무실에는 밤새 계속된 폭풍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충직한 비서인 조 실장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자신의 상사를 바라보았다. 지난밤 광기에 가까운 그녀의 명령을 받은 후 그는 셀레스틴의 모든 정보력을 동원하여 하룻밤 만에 그 남자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냈다. 그는 조사 결과가 담긴 파일을 지수 앞에 내려놓았다. 파일 속 남자의 이름은 백서준.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보육원에서 자란 고아. 현재는 병든 동생의 수술비를 벌기 위해 밤낮으로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었다. 거액의 사채 빚까지 짊어진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 윤지수는 그의 프로필을 읽는 내내 아무런 표정의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에게 그의 불행은 그저 그를 소유하기 위한 완벽한 조건일 뿐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를 부르지 마. 내가 직접 가지. 그녀의 결정에 조 실장은 경악했지만 감히 그녀를 막을 수는 없었다. 지수는 그가 일하고 있다는 시끄러운 공사 현장으로 직접 향했다. 최고급 세단이 먼지 날리는 공사장 앞에 멈춰 서자 모든 인부들의 시선이 쏠렸다. 차에서 내린 그녀의 모습은 마치 흙탕물 속에 피어난 한 송이 얼음꽃처럼 비현실적이었다. 그녀는 곧바로 백서준을 찾아냈다. 그는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채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있었다. 강민혁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일을 하고 있는 그의 모습은 그녀의 소유욕을 더욱 자극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아무런 서론도 없이 차갑게 말했다. 당신 동생의 병원비, 그리고 당신의 모든 빚, 내가 해결해 주지. 서준은 갑자기 나타난 이 비현실적인 여자의 말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그녀를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며 무시하려 했다. 뭐라는 겁니까? 나는 당신 같은 사람한테 볼 일 없소. 그의 목소리에는 가난했지만 꺾이지 않은 자존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지수는 그의 자존심 따위에는 관심 없었다. 그녀는 그의 눈앞에 계약서 한 장을 내밀었다. 내게 당신의 1년을 줘. 그 대가로 당신과 당신 동생의 평생을 보장하지. 계약서의 내용은 간단하고도 굴욕적이었다. 그녀의 집에서 살며 그녀가 원할 때 언제든 그녀의 곁에 있어 줄 것. 그녀의 과거에 대해 묻지 말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대역이 되어 줄 것. 그것은 그의 영혼을 파는 계약이었다. 서준은 분노에 차서 계약서를 구겨버리려 했다. 미쳤군. 내 인생은 팔지 않아. 그가 소리쳤다. 하지만 지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그의 눈앞에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다. 병상에 누워 희미하게 웃고 있는 그의 어린 동생의 사진이었다. 당신의 자존심 아니면 동생의 목숨, 선택해. 그녀의 잔인한 한마디에 서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아무런 힘도 없는 자신의 처지에 절망했다. 그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그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영혼을 파는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조 실장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자신의 상사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음을 직감하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가 사인을 하는 순간 그의 과거는 끝났다. 조 실장은 즉시 그의 모든 빚을 청산하고 그의 동생을 국내 최고의 병원 VIP실로 옮겼다. 서준은 공사장의 작업복을 벗고 지수가 준비한 차에 올라탔다. 그는 최고급 살롱으로 끌려가 전문가들의 손에 의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시 태어났다. 그의 거친 머리카락은 부드럽게 다듬어졌고 그의 낡은 옷은 강민혁이 입던 것과 똑같은 스타일의 값비싼 슈트로 바뀌었다. 그는 마치 살아있는 인형처럼 그들의 손길에 자신의 몸을 맡길 뿐이었다. 모든 준비가 끝난 후 그는 지수의 펜트하우스에 있는 거대한 드레스룸의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가난한 노동자 백서준은 없었다. 그곳에는 세련되고 부유한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슬퍼 보이는 남자 강민혁의 그림자가 서 있었다. 바로 그때 지수가 그의 등 뒤로 다가왔다. 그녀의 눈은 거울 속의 그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죽은 연인의 환영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손으로 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섬뜩할 정도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민혁 씨 돌아왔군요. 그의 새로운 감옥에서의 첫날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에서의 첫날 밤이 지나고 백서준의 새로운 삶 혹은 감옥살이가 시작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조 실장이 그에게 다가와 오늘의 일정표를 건넸다. 그것은 백서준의 것이 아니었다. 아침 식사 메뉴부터 들어야 할 음악, 읽어야 할 책, 심지어는 사용해야 할 향수까지. 모든 것이 죽은 남자 강민혁의 일상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의 옷장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의 낡은 옷들은 모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강민혁이 생전에 입었던 것과 똑같은 스타일의 값비싼 옷들만이 걸려 있었다. 윤지수는 그에게 죽은 사람의 껍데기를 완벽하게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백서준이라는 한 인간의 정체성을 지우고 그 위에 강민혁이라는 유령을 덧칠하고 있었다. 이 과정은 백서준에게는 지독한 심리적 고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서서히 사라지는 듯한 굴욕감에 몸서리쳤다. 그는 작은 반항을 시도하기도 했다. 민혁이 싫어했던 음식을 일부러 먹거나 그의 스타일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셔츠를 입는 시기였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윤지수는 아무 말 없이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시선은 너는 너의 유일한 임무를 실패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 무언의 압박 앞에서 서준의 작은 반항은 번번이 꺾일 수밖에 없었다. 낮 동안 그녀는 그를 철저히 타인으로 대했다. 그들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유령과도 같았다. 하지만 밤이 되면 모든 것이 변했다. 밤은 그녀의 광기가 깨어나는 시간이었다. 밤이 되면 낮 동안의 얼음 여왕은 사라지고 상처 입고 절박한 한 여자만이 남았다. 그녀는 매일 밤 그의 침실로 찾아왔다. 그녀의 눈은 그리움과 절망으로 흐릿했고 그녀는 오직 그를 민혁 씨라고만 불렀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오직 죽은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둘만의 추억들을 속삭였다. 그녀의 손길은 애틋했지만 동시에 소유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육체를 빌려 죽은 연인의 환영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었다. 서준은 살아있는 유령이 되어 그녀의 슬픔을 받아내는 그릇이 되어야만 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깊은 고통과 상처를 보았고 증오심과 함께 기묘한 연민을 느꼈다. 그의 내면에서는 경멸과 동정이라는 두 개의 감정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는 자신을 인형 취급하는 이 여자가 혐오스러웠지만 동시에 그녀의 지독한 슬픔 앞에서는 차마 그녀를 밀어낼 수가 없었다.
그는 이 지옥 같은 연극 속에서 서서히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백서준인지 강민혁의 그림자인지조차 헷갈리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마침내 한계에 부딪혔다. 그녀가 또다시 그의 귓가에 민혁 씨 사랑해요라고 속삭이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밀어내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이름은 백서준이요.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온기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에서 절박한 연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시 냉혹한 CEO의 눈빛이 돌아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유리 조각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당신은 강민혁이 되는 대가로 돈을 받았어. 계약 조건을 잊지 마.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아무런 미련도 없이 돌아섰다. 그녀의 존재보다 더 숨막히는 침묵이 방 안에 남았다. 그는 완벽하게 패배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단 한순간의 백서준도 허락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이 거대한 황금 감옥에서 영원히 강민혁의 유령으로 살아야만 하는 운명이었다. 그는 어두운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강민혁과 똑같은 얼굴. 하지만 그 눈 속에는 자신의 이름조차 잃어버린 한 남자의 텅 빈 절망만이 담겨 있었다. 베리디아 그룹의 박태성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흥미로운 보고를 받고 있었다. 윤지수, 그가 아들의 정략 결혼 상대로 점찍어 두었던. 그러나 이제는 숙적의 딸이 되어버린 여자. 강민혁이 죽은 후 얼음 여왕이 되어버린 그녀가 최근 죽은 약혼자와 똑같이 생긴 남자를 곁에 두었다는 내용이었다. 박 회장은 노련한 사냥꾼처럼 그 정보에서 기회의 냄새를 맡았다. 그는 강민혁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아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윤지수의 저 기이한 집착은 그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약점이 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하수인에게 지시했다. 그 대역이라는 놈에 대해 좀 더 알아봐. 그리고 윤지수의 반응을 떠볼 미끼를 하나 던져보도록. 그의 음흉한 계획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한편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지난밤의 대치 이후 더욱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백서준은 영혼 없는 인형처럼 강민혁의 그림자를 연기하는 것에 자신을 내맡겼다. 윤지수는 그의 짧은 반항에 대한 벌이라도 주듯 낮 동안 그를 더욱 철저하게 없는 사람 취급했다. 그들의 계약은 위태로운 빙판 위를 걷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지수는 서준에게 거실 장식장 안의 물건들을 닦으라고 지시했다. 그 장식장은 온통 강민혁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다. 서준은 굴욕감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물건들을 하나씩 닦기 시작했다. 섬세한 작업을 해본 적 없는 그의 손은 서툴렀고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그의 팔꿈치가 선반 위에 작은 도자기 머그컵을 스치면서 컵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민혁이 직접 만들어 그녀에게 선물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컵이었다. 서준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지수의 분노가 그를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내쫓을 것이라고. 소리를 듣고 나온 지수는 바닥에 흩어진 도자기 조각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서준이 예상했던 분노가 없었다. 대신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온몸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입술에서 분노의 외침이 아닌 억눌려왔던 슬픔의 흐느낌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서준을 없는 사람처럼 스쳐 지나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날카로운 파편에 손가락이 베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깨진 조각들을 필사적으로 주워 모으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며 죽은 민혁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당신이 만들어줬잖아. 세상에 하나뿐이라고. 영원히 간직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녀의 울음소리에는 지난 1년간 그녀가 억지로 눌러왔던 모든 고통과 그리움 그리고 절망이 담겨 있었다. 서준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사들인 냉혹한 CEO나 자신을 소유하려는 집착에 찬 여자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완전히 부서져 버린 한 여자의 영혼을 보았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던 증오와 분노가 눈 녹듯이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강력하고 예기치 못한 공감과 연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잔인함이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서 비롯된 처절한 몸부림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유일한 목격자였다. 서준은 조용히 일어나 구급 상자를 가져왔다. 그는 울고 있는 지수의 곁에 다가가 그녀의 손에서 날카로운 파편을 조심스럽게 빼냈다. 그리고는 피가 흐르는 그녀의 하얀 손가락을 말없이 치료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계약에 없는 행동이었다. 그가 처음으로 백서준으로서 그녀에게 건넨 진심 어린 위로였다. 슬픔에 잠겨있던 지수는 그의 행동을 거의 인지하지 못했지만 그의 손길을 뿌리치지는 않았다. 차가운 펜트하우스의 바닥, 과거에 부서진 파편들 속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아무런 말 없이 함께 있었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상처를 돌보았고 그녀는 소리내어 울었다. 위태롭던 권력의 균형은 순간적으로 역전되었다. 그는 더 이상 소유물이 아닌 보호자가 되었다. 두 세계를 가로막고 있던 얼음벽에 아주 작고 연약한 다리가 놓이는 순간이었다. 깨진 머그컵 사건 이후 펜트하우스의 얼음장 같던 공기에는 미세한 변화가 생겼다. 윤지수는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백서준을 대하는 그녀의 태도는 이전과 달라졌다. 그녀의 눈빛에서 그를 소유물로 보는 집착 대신 알 수 없는 혼란과 호기심이 익히기 시작했다. 서준 역시 연민의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없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들 사이에는 위태롭지만 새로운 평화가 자리 잡았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박태성 회장의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그의 공격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었다. 훨씬 더 교활하고 악랄한 방식이었다. 그는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를 매수하여 셀레스틴 코스메틱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했다. 얼음 여왕 윤지수의 완벽한 이미지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 셀레스틴 코스메틱 비밀리에 해외에서 동물 실험 자행. 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은 순식간에 온라인을 통해 퍼져나갔다. 영상의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지만 교묘하게 조작된 사진과 인터뷰들은 대중을 선동하기에 충분했다. 셀레스틴의 깨끗하고 정직한 브랜드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셀레스틴 본사는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긴급 임원 회의가 소집되었고 지수는 다시 냉혹한 CEO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스트레스가 역력했다. 회사의 법무팀과 홍보팀은 정석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공식 보도자료 배포,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그리고 공식 인증서를 내세운 반박 캠페인. 모든 것이 합리적이었지만 너무나도 느리고 관료적인 대응이었다.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는 루머의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편 펜트하우스에 있던 서준은 뉴스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기업 경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거리의 생리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대중이 어떻게 움직이고 루머가 어떻게 힘을 얻는지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지수의 팀이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싸우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규칙을 어기고 지수가 임원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는 서재의 문을 열었다. 갑작스러운 그의 등장에 모두가 놀랐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했다. 그렇게 싸우면 안 됩니다. 지금 소송을 거는 건 거대 기업이 작은 목소리를 억압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논리로는 이길 수 없어요. 진심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의 돌발 행동에 임원들은 어이없어 했지만 지수는 그를 제지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확신을 보았다. 어떻게 말이지? 그녀가 물었다. 지금 당장 라이브 방송을 하세요. 서준이 제안했다. 잘 짜인 보도자료가 아니라 당신의 휴대폰으로 편집 없이 연구소로 직접 가서 모든 것을 보여주세요. 연구원들의 얼굴 실험 과정, 그리고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세요. 투명함과 진정성만이 이 거짓말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파격적이었다. 모든 것이 통제 불가능하고 위험 부담이 너무 컸다. 홍보팀장은 결사반대했다. 하지만 지수는 그의 제안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가 말하는 진정성이라는 단어가 무너진 머그컵 앞에서 자신이 보였던 날 것의 감정과 겹쳐졌다. 그녀는 전문가들이 아닌 이 거리의 남자의 직감을 믿어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몇 시간 후 윤지수는 셀레스틴의 연구소에서 예고 없이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 그녀는 대본도 화려한 조명도 없이 연구원 가운을 입은 채 카메라 앞에 섰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루머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리고는 연구소의 모든 곳을 직접 보여주며 셀레스틴의 동물 실험 반대 원칙과 그들의 노력을 증명했다. 대중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폭발적이었다. 얼음 여왕에 가면 뒤에 숨겨진 자신의 기업과 철학에 대한 그녀의 뜨거운 진심에 사람들은 감동했다. 그녀의 용기 있는 투명성은 모든 의심을 잠재웠고 위기는 오히려 셀레스틴 브랜드에 대한 엄청난 충성도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그날 밤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마친 지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서준은 조용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있는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를 강민혁의 대역이 아닌 백서준이라는 한 남자로 마주 보았다. 자신의 회사를 구해준 비범하고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진 남자. 그녀는 조용히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고마워요. 그 짧은 한마디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유령이 아닌 바로 그에게 감사하고 있었다. 서준은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새로운 존중과 이해의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박태성 회장의 집무실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셀레스틴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던 그의 계획은 정체불명의 대형놈이 낸 아이디어 하나의 처참하게 실패로 돌아갔다. 그는 보고서를 통해 그 파격적인 라이브 방송 아이디어가 바로 강민혁의 대역 백서준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백서준이 단순한 얼굴마담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변수임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서준을 직접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다음 계획은 훨씬 더 개인적이고 악랄했다. 그는 자신의 어두운 인맥을 동원하여 서준의 과거를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완벽한 미끼를 찾아냈다. 서준이 보육원에 있을 때 친형처럼 따랐지만 지금은 삼류깡패로 전락한 한 남자였다. 박 회장은 그 남자를 돈으로 매수하여 서준을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다. 며칠 후 서준에게서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보육원 시절의 형이었다.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거액의 빚을 져 쫓기고 있다며 서준에게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다고 애원했다. 서준의 마음은 복잡했다. 이미 다른 세상 사람이 되었지만 과거의 인연을 차마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는 지수에게는 걱정을 끼치기 싫어 이 사실을 숨기고 몰래 약속 장소로 향했다. 약속 장소는 그의 옛 삶을 떠올리게 하는 낡고 버려진 부둣가 창고였다. 그가 창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형이라는 남자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뒤로 물러섰고 어둠 속에서 여러 명의 깡패들이 나타나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숨겨진 카메라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를 촬영하고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서준이 소리쳤다. 깡패들은 그를 조롱하며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이놈 봐라. 부잣집 마님한테 몸이라도 팔았나 보지. 아주 뻔뻔해졌어. 그들은 그의 자존심을 짓밟고 심지어는 병원에 있는 그의 동생까지 들먹이며 그를 도발했다. 서준은 필사적으로 이성을 유지하려 했지만 동생을 모욕하는 말에 결국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다. 그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주먹을 휘둘렀다. 그는 전문적인 싸움꾼은 아니었지만 거리에서 살아남으며 익힌 생존 본능은 웬만한 깡패들을 상대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던 그림이었다. 숨겨진 카메라는 서준이 일방적으로 여러 명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장면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다음 날 세상은 다시 한번 윤지수와 관련된 스캔들로 떠들썩했다. 윤지수 대표의 미스터리한 연인 사실은 폭력배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교묘하게 편집된 폭행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갔다. 서준의 옛 형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눈물을 흘리며 서준이 자신의 새로운 신분을 이용해 돈을 갈취하고 폭행했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 셀레스틴 코스메틱은 다시 한번 위기에 빠졌다. 투명 경영으로 얻었던 긍정적인 이미지는 CEO의 연인이 폭력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이사들은 한 목소리로 윤지수를 압박했다. 당장 그 남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회사의 이미지를 위해 그를 버리셔야 합니다. 이것은 지수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험대와도 같았다. 과거의 그녀였다면 회사를 위해 망설임 없이 그를 버렸을 것이다. 집착에 사로잡힌 그녀였다면 그를 어딘가에 숨겨두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달라져 있었다. 그녀의 집착과 존중은 이제 한 사람을 향한 맹렬하고 이기적인 보호 본능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압박하는 이사들을 향해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여왕의 위엄이 담겨 있었다. 백서준은 내 사람입니다. 그를 건드리는 자는 나를 먼저 거쳐야 할 겁니다. 이 사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경악에 빠진 이사들을 뒤로 한 채 회의실을 나섰다. 그녀는 이제 회사의 안위보다 한 남자를 선택했다. 그녀의 집착은 마침내 흔들림 없는 충성과 사랑으로 견모하고 있었다. 윤지수가 이사회를 박차고 나온 뒤 펜트하우스의 분위기는 폭풍전야처럼 무거웠다. 백서준은 뉴스를 통해 자신의 스캔들이 그녀와 그녀의 회사를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지 보고 있었다. 그는 죄책감과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끝낼 각오로 그녀의 앞에 섰다. 떠나겠습니다. 계약을 파기하고 제가 사라지는 게 당신을 위한 길입니다. 그의 말에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그에 대한 분노가 아닌 그를 감히 공격한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한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떠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야. 나를 공격하기 위해 당신을 무기로 사용한 거지. 그리고
나는 내게 가해지는 공격을 용납하지 않아. 그녀의 강력한 선언은 서준을 놀라게 했다. 그녀는 그를 버리는 대신 그를 자신의 일부로 여기고 있었다.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아니었다. 공동의 적 앞에 선 완벽한 동지가 되어 있었다. 지수의 눈은 다시 냉혹한 CEO의 눈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에 그녀의 목표는 기업이 아닌 범죄 조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을 전쟁 지휘 본부로 바꾸었다. 그녀는 조 실장에게 새로운 최우선 임무를 내렸다. 백서준 씨를 공격한 놈들의 신원을 파악해 그들을 고용한 배우까지 전부 이름, 은행 계좌, 통화 기록 모든 것을 캐내 우리 회사의 모든 정보망과 자금력을 동원해 비용은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조 실장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셀레스틴의 막대한 자금력과 정보력은 일개 기업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그들은 최고의 정보 브로커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을 고용했다. 서준을 함정에 빠뜨렸던 형이라는 남자와 깡패들은 순식간에 신원이 파악되었다. 그들의 계좌로 흘러 들어간 돈의 출처를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돈의 흐름은 전문적으로 세탁되어 있었지만 완벽하지는 않았다. 전문가들은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치며 교묘하게 숨겨진 거래 내역 속에서 아주 작은 디지털 송금 기록 하나를 발견해냈다. 그 돈의 최종 출처는 아폴로 캐피탈이라는 정체불명의 투자회사였다.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회사였다. 하지만 아폴로 캐피탈이라는 이름을 본 순간 지수의 머릿속에 경고등이 켜졌다. 그녀는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1년 전 강민혁의 회사가 갑작스러운 적대적 인수 합병 위협에 시달렸을 때 그 배후에 있던 회사의 이름이었다. 당시에는 그저 흔한 기업 사냥꾼의 소행으로 여겨졌지만 지금 와서 보니 모든 것이 기묘하게 연결되고 있었다. 민혁의 회사를 공격했던 바로 그 유령 회사가 왜 이제 와서 민혁과 똑같이 생긴 서준을 공격하는 것일까? 이것은 절대 우연일 리가 없었다. 지수는 조 실장에게 1년 전 종결되었던 강민혁의 사고 파일을 다시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슬픔 속에서 미처 제대로 보지 못했던 진실을 이제는 의심의 눈으로 다시 파헤쳐야만 했다. 그녀는 밤을 새워 사고 기록을 다시 검토했다. 그러자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사고를 일으켰던 트럭 운전사는 최소한의 형량을 받은 후 갑자기 해외로 이민을 가버렸고, 초기 경찰 보고서에 있었던 모순된 목격자 진술들은 최종 보고서에서는 교묘하게 수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었다. 민혁의 차량 블랙박스 데이터 원본. 데이터 분석 결과 사고 직전 그의 차량 핸들이 아주 미세하게 비정상적으로 꺾인 흔적이 발견되었다. 그것은 마치 외부의 다른 차량이 고의적으로 그의 차를 갓길로 밀어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최종 보고서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사라진 차량이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은 아폴로 캐피탈의 실소유주를 추적하면서 맞춰졌다. 수십 개의 해외 계좌와 페이퍼 컴퍼니의 장막 뒤에 숨어있던 최종 소유주. 그는 바로 베리디아 그룹의 박태성 회장이었다.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었다. 박태성 아폴로 캐피탈 서준을 향한 공격, 그리고 강민혁의 죽음까지. 지수는 스크린 위에 펼쳐진 거미줄처럼 얽힌 관계도를 보며 온몸을 떨었다. 지난 1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슬픔은 이제 순수하고 차가운 절대적인 분노로 변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었다. 자신의 약혼자를 살해한 원수를 향한 복수극이었다. 서준을 지키려던 그녀의 집착은 이제 죽은 연인의 진실을 밝히려는 거대한 정의의 추격으로 변모했다.
펜트하우스의 서재는 이제 복수를 위한 전쟁 지휘 본부가 되어 있었다. 윤지수는 자신이 찾아낸 끔찍한 진실을 백서준에게 공유했다. 강민혁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으며 그 배후에 박태성 회장이 있다는 사실을. 서준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이 단지 죽은 사람과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거대한 살인 사건의 한복판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었다. 왜 박태성 회장은 왜 강민혁을 죽여야만 했을까?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만으로는 그런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를 동기가 부족해 보였다. 그리고 그는 왜 이제 와서 민혁과 똑같이 생긴 서준까지 제거하려 하는 것일까? 지수는 모든 해답이 두 사람의 과거에 숨겨져 있다고 직감했다. 그녀는 조 실장에게 새로운 임무를 내렸다. 강민혁과 백서준 두 사람의 출생 기록을 포함한 모든 과거를 샅샅이 뒤지는 것이었다. 재벌가의 아들인 강민혁의 기록을 찾는 것은 쉬웠다. 하지만 백서준의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의 서류는 그가 어릴 적 한 보육원 앞에 버려졌다는 사실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유일한 단서는 그가 자란 보육원이었다. 지수와 서준은 직접 그 보육원으로 향했다. 그곳으로 향하는 길은 서준에게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향해 달려가는 시간 여행과도 같았다. 보육원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서준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나이든 원장 수녀님을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서준의 부모님에 대해 물었다. 원장 수녀님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수십 년간 간직해온 비밀을 털어놓았다. 서준은 그냥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쌍둥이 형제 중 한 명이었다. 당시 갓난아기였던 두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는 두 아이를 모두 키울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들은 눈물을 머금고 쌍둥이 중 더 약하게 태어난 한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고 떠났다. 그 아이가 바로 서준이었다. 수녀님은 부모가 남기고 간 유일한 물건이라며 낮고 작은 아기 담요 하나를 꺼내 주었다. 담요의 한쪽 구석에는 작은 K라는 이니셜이 수놓아져 있었다. 그 이니셜을 본 순간 지수는 숨을 멈췄다. 그녀는 민혁의 아기 시절 사진 속에서 똑같은 담요를 본 기억이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보육원에 기록된 서준의 출생 날짜와 병원이었다. 조 실장이 확인한 결과 그 기록은 강민혁의 공식 출생 기록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같은 병원, 같은 날, 같은 시간,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백서준은 단순한 대역이 아니었다. 그는 강민혁과 핏줄로 이어진 잃어버린 쌍둥이 형제였던 것이다. 지수의 집착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운명적인 이끌림이었을지도 모른다. 그제야 박태성이 민혁을 죽인 이유가 명확해졌다. 지수는 민혁이 죽기 직전의 행적을 다시 추적했다. 그리고 그의 개인 일정표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그가 죽기 일주일 전 보육원 방문 개인적인 용무라고 기록된 스케줄, 그리고 그의 변호사에게 보낸 암호화된 이메일 내용. 찾았어. 상속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해. 그리고 박태성 회장과 아버지의 옛 입양 기록 사이의 연관성도 조사해줘. 강민혁은 자신의 잃어버린 형제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었다. 그는 아마도 서준을 만나러 가려 했거나 혹은 그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거 자신의 아버지가 박태성과 관련하여 무언가 비밀스러운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컸다. 박태성은 두 형제가 제외하여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민혁을 살해한 것이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서준은 망연자실했다. 그는 자신이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형제의 비극적인 죽음에 오열했다. 지수는
그런 그를 조용히 안아주었다. 그녀 역시 자신의 연인이 겪었을 마지막 순간의 고통을 깨닫고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그들의 공유된 슬픔과 공동의 적은 이제 그들을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단단한 운명 공동체로 묶어주었다. 서준은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조차 불러보지 못한 형제의 정의를 위해 싸워야만 했다. 지수는 더 이상 과거의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의 마지막 남은 유산인 그의 형제를 지켜야만 했다. 그들의 개인적인 여정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거대한 운명이 되어 흐르기 시작했다. 펜트하우스의 서재는 더 이상 슬픔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차가운 분노와 치밀한 복수심이 불타오르는 전쟁 지휘 본부가 되어 있었다. 윤지수와 백서준, 죽은 연인의 그림자와 그의 살아있는 쌍둥이 형제, 두 사람은 이제 강민혁의 유령에 사로잡힌 피해자가 아닌 그의 복수를 완성할 공동의 운명체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박태성을 무너뜨릴 마지막 함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의 계획은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첫째, 윤지수는 셀레스틴 코스메틱과 거대 해외 투자사와의 깜짝 인수 합병 계약을 발표했다. 이 계약이 성사되면 셀레스틴은 박태성의 베리디아 그룹을 위협할 수 있는 거대한 공룡으로 재탄생하게 될 터였다. 이것은 박태성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기업가로서의 그의 탐욕을 자극하는 미끼였다. 둘째, 백서준은 의도적으로 박태성의 감시망에 자신의 움직임을 노출시켰다. 그는 흥신소와 접촉하며 자신의 출생 비밀을 추적하는 것처럼 연기했다. 이것은 박태성의 불안감을 극대화시켜 그가 서준을 서둘러 제거해야만 한다는 조급함을 심어주기 위한 심리적인 미끼였다. 두 개의 미끼는 완벽하게 작동했다. 박태성은 두 가지 위협에 동시에 직면하자 이성을 잃기 시작했다. 그는 인수합병 계약을 파투내고 동시에 백서준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 마지막 도박을 준비했다. 그는 인수합병 조인식 현장에서 또다시 깡패들을 동원하여 서준의 폭력적인 과거를 들추어내고 난장판을 만들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인수합병 조인식이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수많은 언론과 재계 인사들로 가득 차 있었다. 윤지수와 백서준은 나란히 무대 위에 섰다. 서준은 더 이상 그녀의 숨겨진 연인이 아닌 셀레스틴의 특별 고문이라는 새로운 직함으로 그녀의 곁을 지켰다. 두 사람의 당당한 모습에 객석에 앉아 있던 박태성의 얼굴이 증오로 일그러졌다. 지수가 계약서에 서명을 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박태성의 계획대로 웨이터나 경호원으로 위장한 깡패들이 연회장 곳곳에서 소란을 피우며 서준을 향해 돌진했다. 그들의 목표는 서준을 다시 한번 폭력의 현장으로 끌어들여 그의 이미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다. 서준은 싸우지 않았다. 대신 무대 위에서 지수와 계약을 진행하던 해외 투자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전문가적인 움직임으로 깡패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투자자가 아닌 지수가 고용한 최정예 보안 요원들이었다. 박태성의 함정은 시작과 동시에 처참하게 실패로 돌아갔다. 모든 문이 봉쇄되고 혼란에 빠진 기자들 앞에서 지수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박태성 회장님, 저희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 자리에 섰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녀의 말과 함께 무대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화면에는 박태성이 이번 습격을 지시하는 음성 파일과 자금 거래 내역이 떠올랐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반격이 시작되었다. 디자인 도둑질과 폭력 사주는
단지 에피타이저에 불과했습니다. 지수는 말했다. 화면은 강민혁의 교통사고 현장으로 바뀌었다. 블랙박스 영상 사고를 유발한 트럭 운전수에게 흘러들어간 거액의 돈. 그리고 마침내 민혁이 죽기 직전 박태성과의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했던 음성 파일이 공개되었다. 녹음 파일 속에서 박태성은 민혁이 자신의 잃어버린 쌍둥이 형제를 찾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협박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 비리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며 그를 죽이겠다고 소리치고 있었다. 그것은 살인교사에 대한 명백하고도 끔찍한 증거였다. 박태성은 사색이 된 채 비명을 질렀다. 조작이야, 저건 다 거짓말이야. 그의 발악을 잠재운 것은 마이크를 잡은 백서준이었다. 그는 더 이상 떨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무엇보다도 강했다. 저는 제 형 강민혁의 억울한 죽음의 증인입니다. 저는 박태성 회장이 앗아간 제 과거와 제 형의 인생을 되찾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고백은 차가운 증거에 뜨거운 눈물을 더해 모든 사람의 심장을 울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박태성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연회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사들이 들이닥쳐 망연자실한 그의 팔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지수와 서준은 무대 위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굳게 손을 잡았다. 길고 길었던 복수와 슬픔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정의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박태성 회장이 검사들의 손에 이끌려 연회장을 빠져나가자 길고 길었던 전쟁의 막이 내렸다. 기자회견장은 한동안 충격과 혼란으로 가득했지만 윤지수와 백서준은 더 이상 그곳에 없었다. 그들은 조 실장의 호의 아래 조용히 현장을 빠져나와 그들만의 고요한 요새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차 안에서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말도 없었다. 다음 며칠간 대한민국은 온통 그들의 이야기로 들끓었다. 박태성의 몰락, 강민혁의 비극적인 죽음의 진실, 그리고 기적처럼 나타난 그의 쌍둥이 형제 백서준의 존재. 베리디아 그룹은 무너져 내렸고 셀레스틴 코스메틱은 진실을 밝힌 정의의 기업으로 더욱 굳건히 자리 잡았다. 백서준은 법적으로 강민혁의 유일한 상속인으로 인정받았지만 그는 세상의 관심이 버겁기만 했다. 모든 복수가 끝난 지금 지수와 서준에게는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었다. 바로 그들 자신들의 관계였다. 박태성이라는 공동의 적이 사라지자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강민혁이라는 거대한 유령이 자리 잡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의 모든 공간은 여전히 죽은 사람의 흔적으로 가득했고 서준은 그 안에서 여전히 대역 배우처럼 살고 있었다. 그날 밤 지수는 마침내 자신의 상처와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서준이 그의 형 민혁의 사진을 보고 있던 서재로 들어갔다. 그녀는 그의 앞에 서서 지난 1년간 단 한 번도 꺼내 보인 적 없었던 진심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미안해요, 서준 씨. 내가 당신을 이용했어요. 내 이기적인 슬픔 때문에 당신을 그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당신에게도 그리고 민혁 씨의 기억에게도 나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정말 미안해요.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는 그들 사이를 맴돌던 마지막 어둠을 걷어내는 주문과도 같았다. 그녀는 그날 밤 스스로 민혁의 옷과 사진, 그리고 그의 모든 흔적들을 상자에 담기 시작했다. 그녀는 과거의 망령을 스스로 떠나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서준에게 다가가 그들의 관계를 시작했던 계약서를 내밀었다. 이 계약은 이제 끝났어요. 당신은 이제 자유예요. 더 이상 그림자로 살지 말고 당신의 인생을 살아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니까 그녀는 그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그를 진정으로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였다. 서준은 그녀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는 이제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은 사람이었다. 그녀의 돈이 없어도 그는 얼마든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떠날 수 없었다. 그는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냉혹한 CEO의 가면 뒤에 숨어 있던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던 그녀의 진짜 영혼을 보았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게 된 것이었다. 강민혁의 대역이 아닌 백서준으로서. 그는 그녀의 손에서 계약서를 빼앗아 반으로 찢어버렸다. 내가 머물고 싶은 곳은 바로 여기요. 하지만 강민혁의 대역으로서가 아니요. 나는 백서준으로서 당신 윤지수라는 사람을 알아가고 싶소. 그의 고백에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진짜 관계는 그날부터 시작되었다. 며칠 후 서준은 지수를 데리고 데이트를 나섰다.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그가 어릴 적 자주 가던 허름한 국수집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세계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진짜 모습을 알아갔다. 그들은 비로소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른 후 두 사람은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한적한 언덕 위에 서 있었다. 더 이상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이나 복수심의 그림자가 없었다. 지수는 얼음 여왕의 가면을 완전히 벗고 따뜻한 미소를 지을 줄 아는 여자가 되어 있었다. 서준 역시 자신의 자리를 찾고 한 여자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는 남자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비극을 통해 만났지만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안으며 새로운 사랑을 피워냈다. 그것은 유령의 기억 위에 세워진 집착이 아닌 두 개의 상처 입은 영혼이 만나 완성된 온전한 사랑이었다. 길고 길었던 밤이 지나고 그들의 인생에 마침내 새로운 사랑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